HD 현대중공업 2023년 경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매출은 3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6.9%가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영업 손실에서 전환이익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9회전으로 나타났고 PBR은 2.1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현대중공업은 수주산업에서 회계 투명성이 가장 투명한 곳이라고 모범 사례로 소개할 만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1조 9,579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31.9%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그렇게 높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요거 스루프 관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거고요. 오히려 줄이면서도 그 이익이 난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어, 결과적으로 그 판매 관리비 뭐 이런 거 뭐 조금씩뿐이 안 올랐지만은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1,778억 원 흑자가 났어요. 전년도 2021년도에 8천억 적자, 2022년도에 좀 줄였고 드디어 2023년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른 조선업도 좀 더 그 다들 그 내용이 좋아진 거로 그 인식이 됩니다. 영업이익률도 그 4.7%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1.6%, 이 매출 증가율하고 거의 비슷하지만은 약간 0.3% 낮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은 해볼 수 있겠어요. 스루풋 금액상으로 32.5%가 증가했습니다. 4조 2천억의 스루풋이 났고 스루풋 율로는 0.2% 상승했습니다. 요 소소한 율이지만은 이 스루풋율의 상승이 바로 흑자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경비가 14.3%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증가보다는 운영 경비가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당연히 이를 넘어섰고요. 0.14포인트가 상승했고 그러나 영업이익은 743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천억 원대가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원가 회계하고의 그 큰 차이점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어, 이 WCI 이 수주 산업에서는 뭐 제품 이런 게 없죠. 완성이 되면은 바로 뭐 인도를 하는 거니까 제공품이 499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전체 재고 자산은 51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만은 포괄 가공비 재고 자산이라고 명명할 때 계약 자산은 저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합니다. 요것이 2,785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적게 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여기 그 WCAI에 대해서 제가 그
이 포괄 제공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요 밑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제가 이 KIFRS 1115 도입 세미나 때 매우 궁금해 가지고 직접 참석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어, 이런 내용을 그럼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거는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계약자산과 계약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읽기보다는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약자산이라는 게 이제 감이 잘 안 오면은 건설업의 미천국 공사다. 근데 이걸 자산화 하는데 문제는 이걸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증가액을 매출로 인식을 한다는 게 아직 청구를 안 했는데 매출을 인식을 한다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걸 포강을 제공으로 결정을 한 거죠. 계약 부채는 건설업의 초과 청구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좀 이해가 좀 쉽진 않겠냐. 초과 청구 공사가 많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수주액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라는 것도 그 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이렇게 좀 편집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상으로 계약 자산이 있고 계약 부채가 있는데 이 계약 부채가 더 크기가 커요. 그리고 또 증가도 또 1조 원이나 더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계약 자산은 이 미청구 공사 성격이고 이거 계약 부채는 초과 청구 공사 성격인데 이것은 이건 뭐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계약 부채라는 것은 그게 뭐 2조 3천억 대나 이 계약 부채가 더 많은데 이게 수주 잔고를 보면은 수주 잔고가 8조 원대가 늘었습니다. 2022년도보다 수주가 더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 출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약 자산의 증가액보다 계약 부채의 증가액이 더 크다는 것은 수주 잔고의 증가액과 상관관계가 내지는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저는 관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선박 건조 현장이 지금 매우 많이 바빠졌다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슬프 분석을 위해서 필히 거쳐야 될 단계인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어, 이 재료비와 운영 경비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이 A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는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요게 플러스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의 매입이익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 재고 자산의 변동액은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다. 음, 저는 총 제조 원가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 AB를 더하면은 매출 원가는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진 모르지만은 뭔가 의사결정과 총 제조 비용에 왜곡이 생긴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총 제조 비용이라는 거는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는 건데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매입액에다가 가공비를 더한 게 총 제조 비용이냐?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 Q는 제가 역산으로 풀이해내는 거거든요. 총 제조 비용을 매출원가는 이미 회사가 결정한 금액이니까 여기에서 기말에서 기초를 뺀 금액을 요거하고 반대죠. 어,
그래서 여기에 총 제조 원가를 빼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M1번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3.3%가 증가했고 운영 경비는 14.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경비 4조 1,340억 원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그 현장 선박 건조 가공비가 되겠죠. 3조 6천억 원대입니다. 가공 비율이 31.5%로 2.4% 내려갔는데 상대적으로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는 2.4%가 재료비는 상승을 했죠.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은 내려갔을 거라고 추론을 했죠. 이 모순은 해소가 돼야 되겠습니다. 위에 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이렇게 흐름으로 그 재고 자산을 공시해야 될 거다. 미래 세계에서는 이렇게 좀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싶고요. 1단계로서 이 WCAI는 그 스루프 관점에서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 자산이 499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은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데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갭이 1천억이나 크게 나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어, 나머지 이 제공품을 제외한 나머지 원재료 등 이거의 증감액하고 그 가감을 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전체 재고 자산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나 또 강조하지만은 바람직한 기준은 WCAI다. 어떤 제조업인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계약 자산이 있으니까 계약 자산이 CF는 이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에서 가져온 겁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2,785억 원이 돈이 나갔다는 얘기죠. 근데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 자산이 증가했어요. 이 계약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일치한 회사는 제가 처음 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성격으로 수치 채권이라고도 앞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손 삼각들을 그 생각 없이 적용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직 청구도 하지 않은 놈을 대손 삼각 처리한다는 게 말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이것도 최초 모범적인 사례라고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쁘게 보면 자꾸 이쁘게 보인다는 얘기도 있죠. 그리고 2단계, 3단계로 그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Q는 어, 제가 그 계약 자산을 포함했기 때문에 계약 자산의 증감액은 분석을 위해서 이 포괄 제공으로 인식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빼주면은 어, 그 1단계의 차이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이 BWC의 증감액만큼 총 제조 비용의 왜곡이 생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딱 일치를 합니다. 이것도 현금으로 좀 읽어보면은 현금이 512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도 512억 원만큼 나가야죠. 근데 518억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5억 6,200만 원의 재고가 어디로 팔아먹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이 아니고 한국조선해양 그 차상위 지배회사에 뭘 좀 넘겼다. 뭐 때문에 넘겼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박 시장이 전동화 추세 및 탈선소화 트렌드 를 대응하기 위해서 중소형 추진 패키지 사업에 선박 평양 수처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요거를 한국조선해양에 넘겼다. 요런 얘기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조선해양 휘하에 현대중공업 있죠.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 있고 그건 다 울산 지역에 있는데 목포에 그 현대 3호 중공업이 또 있죠. 이렇게 해서 이 한국조선해양은 중간 지주회사 성격으로만 있다 보니까 뭔가 매출거리가 없지 않냐 우리가. 그래서 뭔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한국조선해양도 뭔가 좀 기본적으로 좀 소프트적이고 주로 그 배 만드는 데 들어간다기보다도 기술적인 사업 이런 걸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 내놔라. 아, 해서 내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무슨 큰 공장이 있다기보다도 그 지금 기억으로는 본사를 어디다 뒀대나? 대구 쪽 어디다가 뒀대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운영 경비에서 인건비가 관심사항이죠. 인건비가 1조 314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금액상으로 16.5%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512명이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에 따라서 이런 것도 증가가 보이네요. 그런데 평균 임금이 7,770만 원입니다. 37 의미는 좋은데 전년도에는 근데 6,940만 원뿐이 안 됐어요. 이 조선업이라는 게 원래 2021년도에 9천만 원 선, 다른 조선소도 그 조선업들도 그 한 9천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이렇게 7천만 원 선으로 줄였냐? 거의 2천만 원 이상을 줄였다가 이제 다시 한 뭐 천만 원 가까이 다시 올랐는데 제가 해석할 땐 그래요. 2022년 평균 임금의 하락은 직원 수가 감소는 했어도 잔업 OT를 현격히 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쉴 데 없이 그 이 작업들을 안 하고 그 제공 이런 것들도 줄여가면서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예측이 되고요. 올해 좀 12% 임금이 상승이 됐는데 2023년에 요게 또 일감이 많이 늘어나고 OT도 좀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본봉도 물론 올렸겠습니다만은 나머지 금액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것은 다 기타로 몰아서 표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기타가 기타가 아니네. 좀 더 브릭다운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 사내 하청업체에 대한 외주비 2조 8천억에 이 인건비만큼 뭐 이상의 외주비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죠. 뭐 직영 처리한 데는 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급 수수료 같은 거 나가게 돼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하는데 그 다음에 공장을 돌리려면은 그래도 뭔가 에너지 비용 이런 것들은 좀 표시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너무 압축을 해놨어요. 물론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차도 어, 좀 라인이 틀리긴 합니다만은 어, 자꾸 뭘 숙이려고 하는 건지 잘 안 알려주 이런 건 좀 브릭다운을 좀 해줘야 되는데 기타가 기타가 아니면 되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상승했고 수르픈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OE 생산성도 크게 13.9%나 크게 상승을 했죠. 모든 지표들이 이 세 가지만 봐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자 부채율이 근데 다시 올라갔네요. 요거는 돈이 조금 궁해졌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
어, 한 5%가량이 더 올라갔는데 차입을 더 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핵심이 스루포트에게 관점으로만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전율하고 재고 회전율하고 스루펀율이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투명회계 가정을 하더라도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 1차 추론과 2차 추론의 모순은 일반 제조업이라면은 저는 필연적으로 그 존재할 그 증거를 제시한다면 수량으로 제시해서 그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고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 성격에는 적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원재료 가격은 하락해야 된다는 입증 추론을 검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회사가 제시한 건 세 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여기 단순 평균하면은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매입 비중을 봤을 때 이 영향력이 29%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원재료 가격이 4.2%가 하락했다. 요거를 그냥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간주하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가격은 현대중공업이 직접 실제 수주한 금액이 아니고 국제 무슨 회사기구인가 뭐 이런 데서 그 조사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들을 다 조선업에서 다 똑같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매출 비중이 그 확인을 해보니까 한 조선 쪽이 66% 됩니다. 그럼 5.5%가 그 가격이 인상된 거로 이렇게 돼서 판매 가격이 인상은 수주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다. 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중 평균이 사실상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데이터를 오래간만에 한번 정리해서 좀 이런 것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회사는 요걸 조선 소개해 놓고 비중을 여기를 100%요 사업 부문별로 그 100%를 해가지고 우리는 전체를 보고 싶은데 요걸 일일이 제가 계산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철강제가 16.9%뿐이 해당 안 되고 의장제라면 이제 핵심적으로 페인트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그다음에 여기 그 해양 프렌트 중에서도 의장제 요게 된 게 한 거의 29점 뭐몇 프로인가 그 30% 요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고 여기 보면은 기자재 등들도 꽤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엔진 이런 부품 이런 거 27.3% 우리는 그 가격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증 추론이 그게 그 합리성을 그 합리성이라고 그러나요? 그 이 말하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담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간주할 수 있지는 않겠냐? 요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도 회사는 이 원재료에 대해서 가격 변동 원인을 쭉 그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원재료들이 뭐가 들어간다는 건지 이렇게 봐서 이런 배 만드는데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선실제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 한포 이런 것도 있고 전기 전선 들어가겠죠. 이것도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프렌트 케이블이 많이 들어가네요. 볼밸브 엔진 기계의 단조품이란 게 있고 프로펠러 이런 게 들어가고 음, 그래서 철강제 가격 하나하고 페인트 가격만 대표적으로 제시한 거 가지고는 충분히 입증하기는 부족한 그 데이터긴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주 사항도 모범적입니다. 꽤.
요게 회계 기간이 들어간 개념이죠. 기초 수주자격이면은 요게 2023년 전년도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는 기업은 가뭄에 콩나듯이 현대중공업 한 군데뿐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전체 그 현재 진행 중인 거 그 수주 총액 그다음에 기 납품액 회계 기간도 없이 수주 잔고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요게 회계 기간을 사업 보고를 왜 연도마다 하냐 그러면 회계 기간 단위로 그 현대중공업처럼 이렇게 해줘야죠. 거기다가 기 납품액이라는 게 2023년도 손익계산서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이제 뭐 갭은 59억 원이 있는데 요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저런 걸 거예요. 이 연결 조정 요런 금액일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어, 또는 그 무슨 지금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뭐 관세 환급금의 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그 수주잔고가 41조 원으로 늘었다. 연초에는 33조 원인데 선박 수주 물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에서는 고무적인 사실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회사가 그 표현한 내용이고요. 그 어떻게 계산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아주 그 회계 기간이 들어간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공시를 하고 있다. 이런 거에 이제 제가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할 때 현대중공업만큼만 해라. 그 정도로 얘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했을 때 2024년도에 14조 한 5천억 정도 하지 않겠냐. 재고가 2023년도 실적만큼 9% 정도 올라간다면은 계획은 4,658억 원 남는 건데 8,200억이 남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9%로 그 계약 자산도 줄이고 제공도 줄이는 거로 된다면 어떻게 되냐? 에, 영업이익이 2천억대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못 벗어나는 게 문제예요. 세상은 4차 산업으로 변하고 이 소품종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 소비 시대로 변하고 있는데 원가 회계는 왜 안 바꾸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관련해서 그 회계 기준원의 무슨 세미나 같은 자료를 스루프 타임즈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음, 회계 기준원은 원가 회계 바꿀 생각은 전혀 없겠지만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루폿은 재고 증감하고 전혀 관계없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를 예측을 하는 거니까 예측을 해보면은 이게 손익분기점 앞단계에 그 손익분기점 그 산식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목표가 한 13조 9천억 정도가 하면은 이익이 전년도보다 이익이 난 만큼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 원가 회계 예가보다도 적게 나오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스루풋 관점에서는 이 스루풋률을 올리는 게 관점이지만 가격을 그냥 더 인상 못 시킨다고 보고 그 스루풋률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로 하고 예,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결과론적인 거지만은 노력을 해서 3회전까지 나오는 거로 성공을 한다면은 매출이 14조 5천억 선을 해가지고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들을 빨리빨리 끝낸다는 얘기죠. 납기를 잘 맞춰가지고 그러면 한 4천억 정도 이익이 날 거다. 이게 좀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가 회계 기준보다도 한 5천억,
5,800억 정도가 적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경험상 그 예측을 해봐도 어떤 통계치가 나오게 되는데,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아까 이익이 감소했죠. 그리고 판매 예가도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하게 이것을 인플레이션 완화 기능이 스루폿 회계에는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현금 재무지표인데 캐펙스 610억 원의 투자가 있었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211억 원을 벌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전부 다 현금 순손실이었는데, 영업이익은 뭐 1,000억 정도 났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3,200억 정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한테서 4천억 원을 더 추가로 돈을 빌렸는데, 레버리지 올라갔고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23억 원이 거꾸로 돈이 들어온 거로 돼 있어요. 요것은 자본 변동표의 금액하고 일치합니다. 2023년도는 그 기타 자본 잉여금의 변동, 요거 해서 이제 그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유상증자 1조 원대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돈을 잃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인데 2,347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 이렇게 이제 현금 흐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2만 3,100원으로서 연초보다 2023년 초보다 19,100원이 상승했어요. 장부 가격 대비 210%, PBR 2.1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78% 지분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6%, 외국인이 7.8%. 한국조선해양을 외국인이 몇 프로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3월 18일 날 스루프 타임즈를 통해서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방송한 내용을 참고 자료를 올렸습니다. 미국에도 조선소 가자. 잘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미국 군함까지 좀 만들어서 매출은 한국으로 잡히는 거니까.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노동자나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고 미국 근로자를 쓰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요즘 취업 비자 뭐 E9인가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뭐 쓸라 그러면은 불법 난민 이민 이런 거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 다 법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와서 조선소 지금 쉬고 있는 게 많거든요. 좀 다시 개장 당신들이 개장하면 어떻겠어? 그러면은 일본은 그러겠죠. 일본 제철이 USS 그 제철을 인수한다 그러는데 그건 미국 자본이 돼야 된다. 미국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되면 자존심 버려야지. 어, 일본 제철이 USS 스틸 산다면은 이것도 독점해가지고 철강제 비싸게 팔면은 곤란한데 한국에서 싸게 만든다 그래도 배로 그 미국까지 철강제 운송을 내면은 꽤 그 배 만드는 철강 운송을 내면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이것도 은근히 일본하고 경쟁일 것 같습니다. 요 한 장은 한 장 가지고 한 몇 시간을 떠들 수 있어야 될 그런 압축된 자료인데요. 어쨌든 이런 그 세 가지 엔트리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메이크 머니 돈을 번다 이런 게 결론이지만은 핵심적으로 그 이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매출을 증가시키는 게 일반적으로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활동들을 세일즈 프로모션과 마케팅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방송을 하는 저는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로 돈이 이제 안 들어가니까 이거가 지금 제가 마케팅 액티비티다 이게 스루퍼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가게 설명하냐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5 배속을 보셨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